학교 안에서 또 외부에서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서울대 트루스 포럼의 김은구입니다. 예, 북한 인권 문제. 요즘에 사실 북한 인권 문제가 참 중요한데 이 문제를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남북한이 이례적으로 최근에 평화 논의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순간에도 그 인륜에 반하는 극악무도한 범죄, 그러니까 반인도 범죄죠. 반인도 범죄가 북한 지역 전역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북한 정권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유엔이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엔이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 논의 좋죠.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야 할 이슈이긴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북한의 현실, 인권 현실에 대해서도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 트루스 포럼은 이번 주간 11월 셋째 주를 북한 인권 주간으로 지정을 하고 관련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행사인데요. 여러분 오늘 홍보 자료에는 그 북한 인권 특강이라고 해서 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 또 알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모르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강연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태영호 공사님 아시죠? 예, 태영호 공사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저희가 그 보안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그렇게 했던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특별한 강연이라서 제가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명찰 다 차셨죠? 예, 명찰 강연 끝날 때까지 계속 폐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사진 촬영, 강연 끝날 때까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안전에 관련된 이슈니까 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슈타인즈에서 사진 촬영 또 영상 촬영은 오늘 슈타인즈를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태영호 공사님께서 쓰신 책 뒤쪽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입해 주시고 이따 끝난 다음에 저희가 사인회를 하려고 합니다. 사인회 때 직접 사인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구입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입하시고 서명 강연 이후에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태영호 공사님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강연은 이거 서울대 안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북한의 일반적인 현실을 그저 이제 나를 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좀 학술적인 견지에서 여기 대학생들도 많이 재학생들도 참가했기 때문에 북한이란 체제를 우리가 학술적으로 어떻게 보겠는가라는 학문적인 견지에서 좀 많이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제가 북한 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이렇게 이제 달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를 떠나서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국가들의 유형을 한번 좀 쭉 돌이켜 보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화면에 되어 있지만은 전 세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자기 국가 전립의 이유로 삼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국가들은 종교를 국가 전립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예, 실례로 이슬람교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나라 이름 자체에다가 예를 들면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이렇게 거기다가 종교명을 박아였습니다. 반면에 일부 나라들은 이념을 존재 전립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념을 전제 전립의 기초로 삼고 있는 국가가 이 세상에 태어난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아요. 첫 번째로서 제일 처음 이념을 기초로 해서 전립한 국가는 이전 소련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소련에서 볼셰비크 시효혁명을 통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가 아니고 이념을 국가 전립의 기초로 한 국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을 힘을 이용해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일부 나라들에 이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제 패망으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 한반도는 두 개로 분단되고 그중 북한에는 이전 소련이 김일성을 위수로 한 소련식 공산 시스템을 이식해서 거기다가 세워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공산주의 시스템은 우리 민족이 선택한 제 시스템이 아니라 소련이 강제적으로 이식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북한에 대해서 표현들 쓸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 공산당국 혹은 북한 공산 혹은 공산 북한은 이 공산주의와 북한이라는 걸 많이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과연 그러면 북한은 공산 시스템이냐 이 문제를 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1960년대 초까지는 북한의 정치 시스템이 다른 이전 소련이나 동유럽의 공산국가 시스템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런데 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북한 시스템은 대대적인 구조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느냐 이겁니다. 1960년대 말부터 북한에서는 이상한 말이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주체 사상이라는 게 등장해요. 김일성이가 주체 사상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주체 사상이라는 게 나왔을 때 북한 사람들도 이 주체 사상이 과연 노리는 이념과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걸 똑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김일성은 쉽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체 사상이란 결국은 우리 민족이 자주적인 민족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전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그런 큰 공산국가들의 통제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념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다 맨 처음에 북한 사람들 자체도 주체 사상과 막스와 레닌이 만들어 놓은 막스 레닌주의 공산주의 이념과 그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시 지금 현재 북한의 전립 이유인 주체 사상에 대해서 잠깐만 돌이켜 봅시다.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러한 사상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인간이란 어떤 무엇인가라는 걸 이 주체 사상에서 새롭게 정립했어요. 그러면 주체 사상에서 인간이라는 걸 어떻게 정립했냐? 인간이란 자기 운명의 주인이 인간 자신이고 자기 운명을 개척할 힘도 인간에게 있다. 여기까지는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 개개의 인간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조직과 단체를 모아가지고 사회적으로 인간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도 한계 대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들을 장악하고 이끌고 하는 일부 선출된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일부 선발된 사람들로서 내오는 조직이 바로 당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노동당이 있죠. 그런데 북한 노동당도 역시 당도 역시 사람들의 무리인 거예요. 선발된 사람들의 무리.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를 지도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무리를 지도할 사람이 바로 수령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수령은 누구냐? 이런 문제가 제기돼요. 수령. 또 다른 하나는 이 개별적인 인간들과 그러한 수령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수립되느냐라는 걸 주체 사상에서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수령은 인간으로 말하면 생명으로 말하면 뇌수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 북한이라는 사회를 인간으로 놓고 볼 때 거기에서 수령은 내수와 같기 때문에 북한이란 모든 시스템은 수령이 이 내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체사상에서 정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얼핏 두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령, 북한이란 이 수령은 아무 사람이나 막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바로 김씨 부자만이 수령이 된다. 혈통으로 내려온다 이겁니다. 수령의 혁명 위협은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리론이 이 뒤에 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북한에서 인간은 정치적 생명과 육체적 생명을 가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육체적 생명은 누구한테서 받느냐? 그건 부모가 줘요.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해서 애를 낳아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생명은 누가 주느냐? 정치적 생명은 바로 수령이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종교하고 비슷하죠? 네, 상당히 사이비적인 종교 이론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령이 준다. 그러면 인간은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은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면 밥도 먹고 공기도 마셔야 되고 뭐 이렇게 신진대사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반대로 이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려면 인간은 어떻게 했냐? 각종 정치 조직에 망라돼서 생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인간으로서의 육체적 생명은 끝납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생명은 계속 용생한다. 이게 북한의 정치 리론이에요. 그러면 이 인간의 정치적 생명이 계속 영원히 유지되고 빛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살았을 때도 수령에게 충성해야 되고 죽어서도 충성 다해야 된다. 이런 사상으로 어릴 때부터 죽어서 관에 묻힐 때까지 북한에서는 각종 정치 조직에 망라시켜 놓고 이러한 사상을 주입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아주 황당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속에서 북에서 내려오시는 분 있어요? 예, 내려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북에서 내려오신 분? 한 분도 없네. 자, 북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나면 여러분들 집에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도망가야죠. 그러면 북한에서는 불이 났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칠까요? 북한에서는? 예?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적 생명보다 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불이 났다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순간에 여기서 이 불이 난 이 순간에 내가 사는 것보다도 내 주위에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 그 김씨 집안을 먼저 보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화를 먼저 내가고 로작을 내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북한 사람들이 아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세뇌시키는 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사진 무슨 사진인지 생각나시죠? 우리 한국에 내려왔던 북한 응원단이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길 옆에서 봤는데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북한 선수단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저 포스터 끝에 김정일이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을 이렇게 만나서 악수하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본 북한 민주응원단이 뭐라고 했죠? 예? 우리 장군님께서 비를 맞고 계신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서 저 포스터를 빨리 띄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 그날 저녁 온 뉴스가 다 불지 않아서 와 얘들이 막 내려와서 울면서 우리 장군님께서 이렇게 비 오시는 데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다 떼가지고 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저거 무슨 미친 짓이야 이거잖아요. 북한에서는 이게 오히려 이렇게 안 하면 미친 짓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제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북한에서 이제 그 매일 북한 주민들에게 이거 제가 한 그림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산에 산불이 났어요. 산에 산불이 나면 저게 지금 북한 사람들이 산불을 끄는 장면이 아니라 산에 북한의 구호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구호나무에다 이런 글을 썼어요. 예를 들면 김일성하고 뭐 김정일은 뭐
뭐 만세 이런 구호를 쓴 나무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산불이 났기 때문에 이거 산불을 피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치면 안 돼. 도망치면 안 되고 저 나무에 불을 붙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아니 그게 과연 그런 일이 북한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 현실적으로 있었는 일입니다.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몽땅 몸을 타면서 이렇게 인간 띠를 형성하고 저 나무를 막았어요. 완전 황당해 보이잖아요. 이겁니다. 인간을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바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북한에서는 이 수령이라는 당과 국가의 지도자를 이렇게 신처럼 하나님처럼 만드는 리더를 만들어 놓고 철학적으로 이렇게 정립해 놨기 때문에 이게 막스 레닌주의하고 상충됩니다. 공산주의론하고 막스 레닌주의하고 왜 상충될까요? 네. 자, 여러분 이게 보시는 것이 북한의 평양시의 김일성 광장입니다. 북한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김일성 광장 저 옆 건물에 저게 저 막습니다. 마르크스와 레닌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지금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초상화를 내리고 딱 같은 건물에 이제 없어요. 없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초상화만 걸려 있어요. 그러면 왜 김일성 광장에서 마르크스와 레닌의 초상화가 내려졌을까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와 세습 문제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를 돌이켜보면 막스라는 사람이 우리 사회학 발전에서 대단한 걸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뭘 발견하는가 하면 잉여 가치론이라는 걸 발견해내.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상품을 만들어냈을 때 이 상품에 잉여 가치가 있다는 걸 이 사람이 발견함으로써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동력을 착취해서 가치를 부풀린다. 그래서 그 잉여 가치라는 것을 자본가가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불평등이 생긴다. 라는 이런 막스 리론을 만들어냅니다. 막스주의가.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존재하면 인간은 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게 막스 레닌주의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재산 때문에 또 이 상속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인간이 불평등하다면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아서 국가 소유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인간이 평등해질 것이다. 이게 막스가 발견한 리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자, 생산수단이 개별적으로 사람들 속에서 소유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소유권이 영원히 계승되지 않게 하려면 상속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상속을 반대해요. 그것이 권력이든 재산이든 모조리. 그런데 이 주체 사상에서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 들었죠? 수령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적 지위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대를 이어 계승된다고 했어요. 김씨 집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막스 레닌주의 기본 원칙과 이 상속 문제, 세습 문제가 완전히 전면 충돌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금 모든 인권 유린 행위와 이 모든 악은 바로 여기서부터 지금 발생하기 시작해요. 정치범 수요선도 뭐든. 자, 여기에 있는 두 사진이 하나는 스탈린이고 하나는 마오쩌둥입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공산주의 운동권의 유명한 독재자들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 자체도 자기 권력을 자기 아들에게 넘겨줄 것을 꿈에도 생각 안 합니다. 왜 아들한테 이 사람들은 권력을 넘겨줄 생각을 꿈에도 안 했을까요? 자기 힘으로는 모든 게 다 될 때인데 독재자들이 바로 그들은 독재자였지만은 공산주의 이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 바로 이 권력이든 재산이든 세습, 상속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한테 권력을 넘겨줄 걸 꿈에도 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북한에서 김일성만이 넘겨줬습니다. 자, 북한 시스템의 다른 한 가지 특징은 또 뭐냐? 북한의 공식 명칭이 뭐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여러분, 공화국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공화국이라는 거는 자기 지도부, 지도자를 뽑을 권한이 국민들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화국이에요. 이 국민들이 바로 주권의 주인이라는 이러한 개념은 프랑스 부르주아 혁명을 통해서 이러한 개념이 나와가지고 오늘 전 세계에는 대부분 나라들은 다 공화제 국가들입니다. 공화제 국가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비밀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항상 선거할 때는 비밀 투표하잖아요. 대통령을 뽑는 걸. 그런데 북한도 자기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면 지도자를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선거를 통해서 뽑잖아요. 김정일이 하루 딱 차서 자기 자녀들 딱 있는 데서 제일 막내, 김정일이가 제일 막내거든요. 막내를 후계자로 임명하면 그게 공식 후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북한은 공화국이라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북한은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조선 왕국 뭐 이렇게 불러야 정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다 민주주의 또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이게 외부로 이야기하는 것과 내부의 현실 또 공산주의 이론과 주체 사상이 허상 상충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자니까 결국은 여기에는 강제성이 도입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범 수용소 뭐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화면을 좀 잠깐 보고 말을 계속 이어갑시다. 이게 북한에 있는 봉수교회당입니다. 자, 이자 보신 봉수교회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북한에 이제 봉수교회당이 있고 저기 신자들 다 보셨죠?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봉수교회당도 있고 교인들도 있을까요? 예? 보여주기식 그거죠. 자, 우리 공산주의 이론을 한번 좀 봅시다. 공산주의 이론에는 종교라는 게 없습니다. 왜? 이건 유물론적 사고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종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공산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 종교를 탄압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교를 탄압한 것이 아니라 종교를 말살해 치웠습니다. 말살과 탄압의 차이가 뭡니까? 탄압할 때는 교회당은 그대로 있어요. 목사님들도 있고 단 여기서 종교를 복음하고 전도하고 또 종교 이런 의식을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탄압입니다. 말살은 교회당 자체를 다 까부시는 거예요. 까부시고 목사들은 다 처형하고 아예 물리적으로 교회당과 사람을 없애는 걸 말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헌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북한은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다. 그러면 내가 성경책을 읽다가 잡혔어요. 북한의 보위원한테 잡혀서 가자 하고 널 감옥에 끌어갈 때 내가 날 왜 감옥에 끌어갑니까?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헌법대로 내가 신앙의 자유에 따라서 성경책을 읽은데 날 왜 잡아갑니까? 하고 북한 사람이 한 거 할까요? 한 거 하지 못할까요? 못하겠죠? 그러면 왜 못할까요? 왜 못하느냐? 헌법에 다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 오늘 저만 강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서로 소통하면서 갑시다. 그래서 만약 잡아가면 왜 잡아갈까? 법에 종교를 믿게 돼 있는데 북한에 한 거 이거 왜 잡아가는 거 하고 이거 오히려 잡아가는 사람이 그런 법을 어긴 거잖아. 그런데 그걸 항변하고 항거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법대로 하자 하고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예? 어때요? 네. 이게 북한의 특이한 법률 구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법률 구조. 네. 사람이라는 거는
인간이라는 건 이렇게 집단이 있으면 이 집단을 하나로 움직이려면 그 어떤 사회든지 성분화된 법이 있어야 돼요. 글로 쓴 법. 그래서 이 글로 쓴 법을 누가 다 보고 이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집단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헌법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 이게 돼 있고 성경책을 읽으면 안 된다, 절대 종교를 믿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헌법과 반대되는 법이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 법이 북한에 있을까 없을까요? 예?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바로 당 김일성이와 김정일이가 이야기하는 오록 교시집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이 뭐 저들이 다 쓴 건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방에다 채워내면 이 강당보다 차고 넘쳐.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그걸 언제 다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와 김정일이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는 걸 요 손바닥만한 책, 요 한 30분이면 다 요 손바닥만한 자그마한 책에 다 만들어놨어요. 원칙. 그게 바로 당의 유일적 영도책 양립의 10대 원칙, 이런 손바닥만한 책입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헌법에 북한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북한에서는 오직 김일성이 만든 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만 믿어야 한다 하고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잡혀간다. 저 성경책을 읽다가 그럴 때는 결국은 어느 법을 어긴 거냐? 바로 이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글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되라고 싹싹 빌어야지. 이거 헌법에다 규정되는 권리를 왜 침해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무법적으로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잡아가는데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북한의 사회를 진짜 움직이는 법이 어떤 법인가 우리 한번 좀 봅시다. 북한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다. 10대 원칙은 수령 우상화를 위한 10가지 주민 행동 지침이다. 10가지입니다. 10가지 행동 북한 지침을 주민들은 해놨어요. 교육에서부터 모든 정치 사회 생활을 10대 원칙에 근거해 살아야 한다. 매주 벌어지는 생활 총화에선 수령의 교시와 숭배를 기준으로 자신과 이웃의 잘못을 비판해야 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는 철저한 감시와 폭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모든 주민은 인민반에 소속돼 사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고 모든 내용이 보위부와 보안부에 보고된다. 보안원이나 보위원은 주민들을 포섭해 서로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한다. 이웃끼리 서로 믿지 못하고 심지어 가족 간에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 대부분은 이런 과정에서 적발된 사람들이다. 한편 북한 주민은 조선노동당의 통제 아래에 있는 대중조직에도 참여해야 한다. 대중조직은 주민들의 일상활동을 조직하고 감시하는 기능과 사상교양의 기능, 중앙당이 요구하는 각종 사업이나 외화벌이를 위해 주민들을 동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가입을 거부하는 건 불가능하다. 주민들의 문화생활도 감시 대상이다. 자본주의 황색바람, 즉 남한과 서구 사회에서 들어오는 문화적 영향을 차단하고 검열하기 위해 109 상무가 활동한다. 109 상무는 최고 지도자 교시에 따라 보위부나 보위사령부에 의해 활동하는 조직으로 특정 사안에 따라 가정집에 무작정 들이닥쳐 집중 검열을 벌인다. 주민들은 북한 당국이 보여주는 것, 들려주는 것만 접할 수 있다. 수령 우상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들이다. 북한의 거리와 학교, 직장에는 늘 똑같은 선전이 이루어진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가 제작한 각종 정치선전 포스터와 전광판, 출판물, 우상화 건축물들을 전국에 걸쳐 볼 수 있다. 독립적인 민간 언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텔레비전이나 신문은 여러 단계에 걸쳐 검열을 받는다. 라디오는 보유가 불가능하며 텔레비전, 카세트 녹음기, 컴퓨터, 프린터기 등 모든 정보 유통의 기구들은 당국에 등록을 해야 한다. 카세트 녹음기에 달린 라디오가 겨우 허용되지만 채널을 고정시켜야 한다.
인터넷은 물론 외부와의 통화도 불가능하다. 국경 지역에서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정치범으로 취급돼 강한 처벌을 받는다. 이처럼 북한 당국은 외부 정보의 차단과 일방적인 사상 주입, 표현의 제한, 감시와 폭력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북한에 우거하고 있는 북한의 전제 전립의 기초, 이 사상과 철학적인 기초고 북한 내부가 어떻게 움직여지는가라는 걸 이제 운영 방식을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김정은의 핵 보유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 핵 보유국이 완전히 이제 핵 보유국 길로 된 나라가 지금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5개 나라는 국제법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나라 외에는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게 기존 국제법 질서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그런데 이런 국제법적 질서에도 불구하고 이 3개 나라,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이미 통과해서 핵보유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불법이지만은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하고 인도하고 파키스탄 이 나라들이 어떤 방식으로 핵보유국에 들어섰느냐 하는 걸 제가 이제 다음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핵무기를 하려고 하면 정치 경제적 압박을 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스라엘이나 인도나 파키스탄은 전략과 전술, 잔머리를 잘 써가지고 이 문턱을 넘어섰어요. 결국은 이걸 뭘 말하느냐? 잔머리를 잘 굴리면 이걸 외교적으로 말하면 전략과 전술입니다. 전략과 전술을 잘 쓰면 핵보유국 문턱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핵보유 역사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거나 핵무기를 가지려고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나라들은 상당한 양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인데 이 핵무기를 다 내놓고 이제는 핵무기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지어 시설까지도 다 없애버린 나라들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입니다. 남아공이 핵무기를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백인 정권이 흑인 정권에 정권을 넘겨주면서 불안한 거예요. 이게 흑인들이 이 핵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미국과 국제공동체 앞에 내놨습니다. 다 없애버렸어요. 흑인한테 정권 주기 전에. 다른 나라들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은 어떻게 핵무기를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 이전 이 소련이라는 그런 공화국 연맹에 있을 때 거기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91년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결국은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내놓을 것이냐 라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하고 러시아가 이 나라들에게 너희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정치 경제적 제재를 가해서 너희가 절대 발전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핵무기 내놔. 만일 너희가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내놓으면 엄청난 경제적 원조를 줄게. 이렇게 구술을 했어요. 구술을 해서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수천 개의 핵탄두를 모조리 다 없애버렸어요. 미국이. 그래서 완전히 이 나라들을 비핵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나라들은 더 많습니다. 핵무기를 가지려고 시도했지만은 국제공동체의 제재에 의해서 핵 개발을 도중에 포기한 나라들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있죠.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 때 핵무기를 가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왜 포기했습니까? 미국이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포기했어요. 저 맨 끝에 남아메리카 나라들, 라틴 미주 나라들인데 거기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도 상당한 정도 핵 개발을 추진했으나 미국이 계속되는 압력에 의해서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경제 발전이 핵이냐 두 개 중에 하나 택하라. 그래서 포기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옆에 저 자그마한 섬이 어느 나라죠? 대만입니다. 대만은 핵 개발에서 우리보다 한 걸음 더 나갔어요.
핵 개발을 할 때는 핵실험이라는 걸 하기도 하고 임계전 실험이라는 것도 합니다. 임계전 실험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핵 분열시키거나 융합시키거나 이렇게 핵을 가지고 하지 않고 화약을 장전해 가지고 핵 폭발과 유사한 실험을 하는 걸 임계전 실험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한국은 아직 임계전 시험은 못 해봤어요. 근데 대만은 임계전 시험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미국이 압력을 가서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 옆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란이라는 나라는 지금 말로는 자기네가 포기했다 이래요.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포기하지 않고 비밀리에 계속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죠. 리비아 나라도 핵을 개발하다가 미국이 계속 압력을 가해서 결국은 마지막엔 포기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핵을 계속 가지고 해요. 정치 경제적 압력을 계속 가하는데도 멈춰 안 섭니다. 멈춰 안 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무력을 동원해서, 비행기를 동원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핵시설을 폭격해서 다 잿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건 군사적인 방법으로 핵 개발을 중지시킨 사람입니다. 바로 지금 전쟁하고 있는 시리아와 이라크입니다. 이 나라들을 누가 군사적으로 공격해서 다 핵 개발을 중지시켰죠? 누가요? 미국, 이스라엘이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력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핵 개발을 하려고 시도했다가 멈춰선 뭐 경제적 뭐 정치적인 이런 제재 혹은 군사적인 공격해서 멈춘 세운 나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군사적인 문제, 힘으로써 제재시킨 나라는 둘뿐인데 이 둘도 미국이 아니고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멈춰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핵을 보유한 나라들로 좀 찾아가 봅시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핵 보유가 됐을까요? 핵실험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북한은 핵실험 지금 6차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는 이스라엘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머리도 좋고 잔꾀가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핵 보유국을 인정받았느냐? 아주 특수한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핵무기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누가 핵무기를 만들어냈습니까? 누가야? 어느 쪽의 핵무기를 만들었을까요? 핵무기는 유대인들 머릿속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첫 핵무기도 유대인들이 만들었고 이전 소련의 첫 핵무기도 유대인들이 만들어냅니다. 핵무기의 조상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유대인의 조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기본 핵각자들은 지금도 대부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 조국에다가 핵 기술을 안 줬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핵이 있다. 이게 일반적인 그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럼 과연 있을까 이스라엘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핵실험도 하나도 안 하고 자기가 은근히 핵이 있다는 걸 시유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시유하느냐? 대단히 이스라엘의 전술이 중요합니다. 몇 년을 주기로 핵 개발에 관여했던 고위 간부나 과학자가 망명해요. 미국이나 서방으로 망명해서 책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어마어마한 자료가 다 있어요. 핵 개발을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핵 실험을 이스라엘도 하지 않고 미국에서 자료를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책을 계속 써서 발표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저거 완전히 반역자다고 그 사람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학자들이 계속 나가서 이스라엘에 핵 있다는 자료를 계속 외부 세계에 흘리니 이스라엘은 한 번도 우리 핵 있다 없다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국제공동체는 이스라엘에 핵 있다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아랍 나라와 이스라엘을 대비해 보세요. 이스라엘과 아랍을 비교하면 아랍 나라들은 축구공이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자그마한 유리알과 같아요. 그런데 이 축구공이 유리알을 못 깨는 거예요. 아랍 나라에 달라붙어서 이스라엘 치지를 못해. 왜? 쳤다가 저 핵무기를 쓰면 어떻게 되랴? 이겁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 두 나라가 핵을 가진 데는 아주 또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1998년도에 인도와 파키스탄은 연이어 핵실험을 진행하고 우리는 이제는 핵보유국이다 하고 전 세계에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앞장서서 전 세계 국제공동체는 이 핵보유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적인 제재를 9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아이러니하게 1991년 9월 11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미국이 9.11 테러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9.11 테러 공격을 받은 다음 미국의 앞에는 국제적으로 반테러전을 벌여야 할 일이 생겨요. 그런데 반테러전을 벌려서 미국의 테러를 가한 이슬람교 집단을 치자고 보니까 이슬람교 집단하고 제일 이라크하고 제일 가깝고 아프가니스탄하고 붙어있는 나라가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인 제재를 풀고 오히려 원조를 주지 않으면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간에서 전쟁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이거 인정해줘요. 그리고 도리어 제재로부터 원조 대상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핵보유국이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딱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김정은은 뭘 생각하느냐? 아니 국제적으로 저렇게 잔머리 쓰면서 잘 나가서 핵보유국이 됐으니 왜 나라도 못 될까? 이게 지금 김정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김정은이가 어떤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핵보유국이 되려는가? 이걸 좀 한번 좀 봅시다. 자, 지금 김정은을 둘러싸고 기본 4명이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트럼프, 그 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푸틴. 이 4명이 지금 말로는 다 북한의 핵을 폐기하자, 핵을 김정은으로부터 빼앗아내자라고 말로는 다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다 이야기하는데 어떤과 형식 방법으로 빼앗아내겠느냐, 이 주장이 다 달라요. 방식도 다 다르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4명이 김정은 옆에 있는 시진핑, 푸틴,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가 마음을 딱 합하고 방식도 딱 합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 4명의 마음이 다 다른 거예요. 자,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좀 봅시다. 자, 김정은이 보세요. 김정은이가 지금 지난해까지 핵과 ICBM을 쏠 때마다 김정은은 이렇게 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일단 지난해 핵과 미사일을 다 발사한 다음 김정은은 전 세계 대고 호통칩니다.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핵을 보유한 나라치고 이렇게 김정은이처럼 내 책상 위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 단추가 있다는 거, 이거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인정해라 하고 전 세계다 소리 친 지도자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왜 그러면 이걸 보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 김정은이가 미치지 않았느냐, 다 이렇게, 저는 저 미친놈이다, 아니 고저 내가 핵무기 완성했다 이렇게 말해도 모르겠는데 미국을 공격한 능력이 바로 내 책상 위에 있다, 이렇게 이거 말 외친 놈이 저거 미친놈 아니냐. 미국이 저러다가 결심만 내려면 단 1시간이면 저거 완전히 북한 다 박살내겠는데, 자 저거 죽자고 저래 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 근데 4.27 선언 한라 판문점에 내려온 김정은이 봤죠? 김정은이 미친놈입니까? 미쳤던 거예요 그때 보니까. 그러면 이걸 우려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김정은이가 저렇게 미친놈처럼 미국을 상대로 위협 공갈하면서 맞짱 뜨자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건 왜 그러는가 하면 지금까지 북한이 본 소련, 중국, 미국 3자 간의 핵 역사는 결국은 핵 위협과 공갈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핵무기를 고저 가지고 있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어쩌고 하는 목적을 실현하려면 핵무기를 가만히 숨겨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향해서 위협하고 공갈할 때만이 미국으로부터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수십 년간 미국과 소련, 중국 3자 간의 핵 대결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흘렀는가 한번 좀 봅시다. 우리 한반도 정세부터 봅시다. 1945년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평화가 도래합니다. 당시 2차 대전을 끝낸 루즈벨트와 스탈린은 이제부터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손을 잡고 진짜 평화로운 세계를 수립하자, 이렇게 약속해요. 그렇게 약속하는데 1946년부터 세계 곳곳에서는 내전이 일어납니다. 왜 내전이 일어나느냐?
세계 곳곳에서 좌익, 말하자면 공산당들이 무기를 들고 무장투쟁을 시작합니다. 우리 한반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남노당이 무기를 들고 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만 이렇게 무장 싸움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 유럽에서도 싸움이 벌어져요. 특히 그리스란 나라에서도 내전이 일어납니다. 공산당 부대와 정부군 사이에 전 영토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1946년 말부터 어떻게 됩니까? 국공내전이 일어나죠. 국공합작에 끼어지고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싸움이 붙습니다. 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싸움이 붙으니까 이거 미국이 이거 뭐지 이거? 아니 2차 대전 끝내면서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자고 스탈린이 약속했는데 왜 전 세계 공산당들한테 이렇게 무기를 보내줘 가지고 곳곳에서 이렇게 불집을 일으키느냐?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1947년도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이거 가만히 있다간 전 세계가 다 공산화 되겠다. 그래서 1947년 3월 달에 미국 대통령 트루맨이 트루맨 독트린을 발표해요. 트루맨 독트린의 핵심은 뭐냐? 소련이 각 곳에서 무기를 공산당들에 대해 가지고 그 무장투쟁을 일으키니 미국도 좌시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무기, 경제 원조를 주어 가지고 공산당의 무장 반란을 진압하겠다. 이게 트루맨 독트린입니다. 1947년 3월 달에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하고 소련하고 세계 곳곳에서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대단히 우려해. 막 부들부들 떨고 전 세계가 아니 금방 2차 대전이 끝났는지 1, 2년도 안 됐는데 또 3차 대전이 일어나느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트루맨 독트린에서 미국이 공세를 취하자 세계 곳곳에서 소련이 꿈쩍 못합니다. 왜 꿈쩍하지 못했을까요? 이때 바로 트루맨 독트린의 군사적 기초는 핵무기입니다. 핵무기이기 때문에 소련이 핵이 없어가지고는 맞짱을 뜰 수 없어요. 1947년도에 48년도에 한반도 남쪽에서 미 군정이 남노당 팔지산에 대한 토벌 작전을 시작하자 김일성은 스탈린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 북한군이 38선을 넘어서 남노당을 지원하겠다 할 때 스탈린이 말립니다. 참아라. 조금만 더 참으라. 왜? 핵이 없기 때문에 소련에 만약 미 군정 통치 지역에 북한군이 쳐내려가면 미군과 싸움이 붙는다. 그러면 결국은 소련이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아직 소련에는 핵이 없다. 그러니까 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47년도, 48년도, 49년도에 북한군이 치고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트루맨 독트린을 통해서 핵이 없이는 미국과 맞짱을 뜰 수 없다는 걸 실감한 스탈린은 핵 개발을 다그쳐서 1949년 8월 29일 첫 원자탄 실험에 성공합니다. 핵을 가진 이후 소련은 미국에게 공식 선언해요. 만약 미국이 핵으로 소련을 위협한다면 소련도 핵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돼서 1949년 8월부터 전 세계는 소미 량자 핵 대결 구도에 들어갑니다. 혼자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을 때는 미국이 상당히 폼 잡고 기세 좋게 소련하고 맞짱 붙자고 들었는데 소련의 핵을 가지니까 미국이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야 진짜 이거 핵을 서로 쓰기 시작하면 둘 다 죽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950년 1월 에치슬라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에치슬라인을 한번 보세요. 우리 민족이 바로 고통을 겪은 6.25 전쟁은 이 에치슬라인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에치슬라인에서 어디가 빠졌습니까? 네. 원래 47년도 트루맨이 발표한 트루맨 독트린은 공산주의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자유민주 진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군사적인 원조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에치슬라인에서 공산주의와의 세계 접경 지역이 빠집니다. 우리 남한, 대만, 남부 베트남에 빠져요. 이걸 보고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은 정세를 오판했습니다. 38선을 넘어가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 있는 모든 러시아 간첩들은 스탈린에게 북한군이 쳐내려와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보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만약 미국이 온다는 걸 알았으면 김일성이 38선을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스탈린도 김일성을 보고 38선을 넘어가라고
승인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처음으로 겪은 이건 바로 이 핵 때문에 일어납니다. 두 번째, 중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의 핵 역사가 어떻게 흘렀는가? 1953년 한반도에서 전쟁 끝난 후 1955년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군사적으로 해방할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대만 해협 앞바다에 모든 중국 무력이 집결해요. 그때 중국 무력이 대만 해협을 넘어가면 그게 개임이 되겠습니까? 대만 금방 꼭 떨어지죠. 중국한테 싸움 대상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때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마오쩌둥에게 위협합니다. 만약 중국 공산당 부대가 대만 해협을 넘어가면 미국은 핵으로서 중국 본토를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경공망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그때 마오쩌둥이 막 우라가 뭐 끌어올랐겠죠. 그런데 핵이 없기 때문에 끌어안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로부터 마오쩌둥은 핵이 없이는 이 대만 문제, 중국 민족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때부터 핵 개발에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핵 개발, 이 핵 개발이 결국은 국제공산운동권을 분열시키는 결국은 촉매제가 됩니다. 이때부터 중국하고 소련하고 싸움이 붙기 시작해요. 왜 싸움이 붙느냐? 이겁니다. 국제공산주의 운동권에는 그때 당시 소련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뭉쳐 있을 때입니다. 그때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핵 교리는 핵은 이전 소련만 핵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소련이 가지고 있는 핵 우산이 전 세계 공산 국가들을 다 보호해 준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은 핵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 이 이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 벗어나서 핵을 개발하러 가기 때문에 이걸 허용해 주면 국제공산주의 운동권에서 모스크바 중심론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이 절대 안 된다고 개발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은 강행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소련은 이전 중국에 건설해 주던 600개의 건설 대상을 다 철수하고 오히려 소련이 중국에 경제 제재를 가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 중국이 핵을 개발하면서 소련으로부터 제재를 받아서 몇만 명이 굶어 죽느냐? 3천만 명이 굶어 죽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1962년도에 이런 재미난 일이 일어나요.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가만 쿠바를 들여다보니까 소련이 배에다가 소련 미사일을 야금야금 실어다가 쿠바에다가 지금 전개하는 겁니다. 소련의 미사일이 소련 본토에서 미국을 향해 날아가면 레이더가 포착해가지고 그것을 공중에서 격추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날아오는데 8분부터 10분이 걸리기 때문에. 단 미국의 코앞인 쿠바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면 이걸 격추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이 바로 워싱턴 포스트에 그 당시 실릴 때인데 누가 핵단추를 지금 누르겠다고 했죠? 미국 대통령 케네디 손가락에 지금 뭘 누르겠다고 합니까? 소련과 소련과 미국은 다 같이 핵을 깔고 있어요. 핵을 깔고 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내가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하지 않으면 나는 너와 싸울 것이다. 전쟁할 것이다. 그 전쟁은 핵 전쟁이 될 것이다. 너와 나와 다 같이 죽자. 그러니까 철수해. 여기서 바로 후르시초프가 굴복합니다. 그래서 핵 미사일을 쿠바로부터 다 철수해요. 이 철수 사건이 일어나면서 김일성과 마오쩌둥은 국제공산주의 핵 통제권에서 벗어날 구실을 찾습니다.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은 지 몇 달 안 돼서 1963년 북한은 처음으로 영변에 핵 원자로를 건설하기 시작해서 63년도에 첫 핵 반응로, 소형 핵 반응로를 완성합니다. 그런데 미사일 위기가 있기 전까지는 북한이 이렇게 핵을 개발하려고 하면 소련이 엄격히 통제하고 엄격히 제재를 가했어요. 하지 마라. 그때 당시 북한은 이전 소련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소련으로부터 경제 군사적인 원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쿠바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이젠 김일성도 할 말이 생겼어요. 아니 소련의 핵 우산이 전 세계 공산권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미국하고 맞짱 뜨자고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금방 소련이 물러서지 않느냐. 어떻게 널 믿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만약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도 핵을 쓰려고 할 때 소련이 그럼 이판사판으로 나오겠느냐.
그래서 63년도에 핵가발에 공식 나서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때는 이때라고 생각하고 1964년도에 첫 핵실험을 진행하고 1967년도에 지오 수소탄까지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수소탄을 완성하니 그다음에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에게 공개적으로 핵 공갈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력으로라도 대만을 통일할 것이다. 만약 미군이 대만에서 나가지 않으면 중국과 미국이 핵 전쟁은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가라. 너희가 나가면 우리도 싸우지 않을게. 중국이 핵 실험에서 원자 수소탄 시험에서 성공한 지 2년이 안 돼서 미국에서는 미국 대통령 닉슨 독트린을 발표해요. 닉슨 독트린의 핵심은 핵무기를 가진 중국과 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理論에 따라서 결국은 미국은 대만을 포기하고 대만에서 미제 7함대 미군을 철수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북한은 수십 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보았습니다. 결국은 이 역사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 물론 핵무기를 처음 가졌을 때는 미국이 전략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핵무기를 깔고 시간을 벌교 한 해, 두 해 계속 넘기면서 핵무기를 기정사실화하면 어느 한때 가서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바뀔 수 있다. 이게 지금 북한의 생각입니다.